자, 안녕하세요. 자, 해동왕서 저자 신영식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이제 그 제안을 좀 이렇게 받았는데 대한민국 100년사. 근데 제가 이게 처음에 이제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이 대학교에서 사실 강의를 좀 했었고 지금 현재는 공무원 수험생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고요. 그 공직자들 아무래도 양성하다 보니까 이 현대사나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부분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이게 민주당에서 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는 이 강연이라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계층인지,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인지 아니면 당원인지 뭐 이런 것도 정확히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와서 자, 어떤 수준에서 어느 정도 수위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할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사실. 그냥 이게 오늘 또 주제가 대한민국 100년사. 자, 내년이 되면 여러분들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11일 또는 이제 13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11일 날은 이동영 선생이 임시의정원을 이거를 임시의정원을 소집을 해서 대한민국이랑 국호를 처음 제정을 하고 했던 시기고요. 4월 13일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처음 출범한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내년이 사실은 그게 100주년이 된 해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한 하여튼 이 행사가 아마 준비가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자, 요거를 우리가 정통성의 어떤 시작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제 우리가 소위 우파 분들이 주장하는 1948년 8월 15일 바로 이승만, 이시영을 중심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요거를 대한민국의 정통성의 시작으로 볼 것이냐. 사실 이런 문제들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어떤 이슈화되고 있고 이게 사실은 뭐냐면 건국절 논란과 함께 좀 그게 크게 하여튼 뭐 분쟁의 어떤 소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얼마 전에 현대사 제가 강의를 한 2주 전에 이렇게 했는데 그 다른 데서 제가 강연을 했습니다. 근데 끝나자마자 극우 세력들의 어떤 공격, 제 카페가 거기 테러를 당했습니다. 테러를 당했고 그리고 또 반대쪽에서는 저한테 조심스럽게 쪽지를 보낸 게 한쪽에서는 또 뭐냐면 너무 전두환, 이승만, 박정희를 미화시킨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또 비판도 나오고 이게 끝나고 나서 저는 내가 수업을 정말 잘했구나. 양쪽의 공격을 받으니까 정말 잘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사실 오면서 너무 이제 고민이 많았던 거는 오늘 이제 100년사를 이야기해야 돼요. 그럼 100년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정통성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둘 것이냐? 여기서부터 사실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걸 이제 처음에 1919년부터 시작하려고 하니까 또 양쪽의 공격이 시작이 될 거다. 자신이 없어지고 또 1948년부터 시작하려니 제 양심에 허락하지가 않고요. 이건 뭐 알아서 여러분이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참 이 고민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냐면 오늘은 국정교과서 문제부터 시작을 하기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역으로 가야겠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2016년도에 2015년에 핫 이슈가 됐던 국정교과서 14년 15년부터 해서 요 문제의 논란의 쟁점이 뭐고 그리고 이게 왜 그럼 논란이 시작이 되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꼭 역으로 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항상 이 현대사를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선입관이나 편견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제 강연에 이제 개입이 돼서 자, 저 사람이 혹시 어떤 이 진영 논리로 해서 이쪽 색깔이냐 저런 색깔이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재단할 수가 있는데 역사라고 하는 건 그렇게 사실 재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역사의 가장 큰 기본적인 룰은 사실은 원칙은 뭐냐면은 역사에는 팩트가 분명히 있죠.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데 완전히 객관적인 역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쪽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저쪽으로 바라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를 해석하는 여기는 해석이 항상 들어가는데 이거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극우 성향이 강한 이런 나라인데 여기에도 80여 종의 교과서가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많이 다르죠.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또 이제 국정교과서가 지배를 하다가 2010년 이후부터 해서 거민정 교과서 체제로 바뀌었는데 다시 또 이제 국정의 시대가 또 이제 도래할 뻔했죠. 그래서 우리하고는 다르게 일본은 그 구구적인 어떤 성향이 강한 이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떤 역사적인 해석이 가능한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사실 현대사의 역사 안에서 좀 암울하고 또 아픈 역사들이 있다 보니 하여튼 뭐 본의 아니게 이 역사적으로 이제 해석을 강요당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런 어떤 문제들의 발단 그리고 이런 문제들의 어떤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것을 자, 정치적이 아니라 역사적인 시각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제일 처음에 들어갈 파트가 이제 여기 여러분 나오는 그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아마 여러분이 경험을 하셨으니까 이건 잘 아실 겁니다. 이번에도 저를 이제 그 카페에서 공격을 했던 학생들이 이제 학생인지 아니면 뭐 청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분들이 글쓴이들이 공격을 한 게 이건데
교학사의 교과서가 아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교과서로 내놨는데 도대체 이것을 채택을 안 한 거는 결국 좌파들의 책동에 의한 게 아니냐라는 어떤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정말 객관적으로 이 교학사 교과서를 역사하는 분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역사 교수님들이 이걸 평가할 때는 일단 많은 수의 오류 때문에 일단 문제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누가 썼느냐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그걸 쓴 사람들의 어떤 이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제 우편향적인 성향에서 쓰다 보니까 사실관계의 오류가 굉장히 많았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극단적인 어떤 편향성이나 그 다음에 어떤 역사적인 팩트나 이런 것들도 검증이 안 된 게 많습니다. 뭐 연도 오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 내용적인 면에서의 검증 과정의 부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친일 독재의 미화. 아마 오늘 굉장히 어떤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게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미화가 되냐의 부분인데, 이거 또 극단적인 어떤 반공주의, 또 민족의 화해협력과 같은 헌법적 가치, 우리 헌법에 있는 가치와 이제 충돌한 내용들 때문에 뭐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이게 왜 이래? 요거 아닌가요? 누르는 거 아닌가요? 거꾸로 가는데요, 다시? 아이고, 잘못 눌렀구나. 요걸 눌러. 죄송합니다. 저희 기계를 못 따라서요.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과 성향이라서 기계하고는 제가 좀 친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만지면 많이 망가지고 이러더라고요. 자, 그럼 뉴라이트 역사관이 뭐냐? 일단 이걸 먼저 여러분이 좀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역사를 전공하지 않은 분들은 뉴라이트하고 극우하고 소위 얘기한 또 식민지 근대화론 이걸 막 혼용해서 여러분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 좀 많이 다릅니다. 소위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는 거는 뭐 서울대 경제학과 그 낙성대 경제연구소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학자들 중심으로 사실은 식민지 시대의 경제적 성장이나 무역량의 증대, GDP 이런 것들을 근대화의 척도, 단일 하나의 기준으로 근대화의 척도로 보고 이게 이제 근대화의 시기다. 즉 조선시대까지 그리고 개항기까지는 우리는 어떠한 역사 발전도 없었고 일제강점기를 기점으로 근대화가 됐다는 논리가 사실 식민지 근대화론이에요. 지금 뉴라이트 요 분들의 어떤 역사관은 좀 다릅니다. 이분들은 사실은 선과 악으로 모든 것들이 이제 선과 악으로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이제 두고 당시에 반공은 선이고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걸 같이 악은 공산주의다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어떤 사고에서 모든 걸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주장하는 이론 논리 중에 뭐냐면은 이승만, 특히 자유민주주의 수호자, 그다음에 구국의 영웅, 제 양심에 의한 주장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주장하는 그죠? 거기에 의해서 그 이승만을 이제 선으로 그리고 그거의 어떤 연장선상으로 반공을 제1의 국시로 봤던 박정희 어떤 정권이나 이걸 또 선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대쪽에 그 정권에 반대했던 이 부류들은 전부 다 악으로 보는 이분법적 사고.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이승만, 박정희, 자, 이 사실 어떻게 보면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어떤 가치를 묶으면서 이제 내세웠던 게 반공과 경제제일주의라고 하는 자 이거예요. 경제적인 발전이라고 하는. 그래서 경제적인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박정희 정권, 뭐 한강의 기적이나 이런 걸 부각시키고 새마을운동을 부각시키고 하면서 이건 선이다. 라는 주장을 내세우는데 이들의 이런 논리와 식민지 경제학자들의 논리가 딱 맞아 떨어졌어요. 식민지 근대화론이.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분들이 같이 해서 과거의 어떤 정권 때 이 교학사 교과서를 이제 탄생을 시킨 거고 이게 연장선상으로 국정교과서까지 가게 되는 또 잘못 눌렀어요. 죄송해요. 제가 기계를 잘 못 만져서 이게 이제 나중에 국정화 담론까지 이어지게 되는 이런 과정을 만들어내게 돼요. 자, 요거 한번 보세요. 누가 한 얘기인가 봅시다.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경우든지 역사에 관해서 정권이 재단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역사를 다루겠다는 것은 정부가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하겠다는 의심을 받게 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를 새로 써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어떠한 경우든 정치가가 역사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이 말은 2005년도 한나라당 당대표였던 박근혜 대표가 했던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랬던 분이 2014년에는 교과서 국정화 작업에 아주 앞장서서 꼭 해야 된다. 자, 2014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한 거예요.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잡힌 역사 교과서를 개발해야 된다. 당시 교육부 장관 황우여 전 장관이 국정화 여부를 공론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정치 도구화 된 거예요. 역사 자체가. 대한민국 역사 교수님들, 뭐 저도 포함해서지만 전부 다 여기에 이제 쌍수 들고 이걸 막아야 된다. 온몸으로 이제 막으려고 시도를 했죠. 그랬더니 당시에 어떤 집권 정당에서 뭐라고 했냐면 대한민국 역사 교수들의 98%가 좌파다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역사 교과서가 좌파적 성향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결국 좌파 성향의 주체 사상을 가르친다. 이제 극단적인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 보면 다양한 역사관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서는 통일된 국사 교과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
논리는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는데, 자 보십시오.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역사라고 하는 건 팩트와 해석이 주어지는데, 해석은 여기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어떤 역사관을 하나로 일원화시킨다, 국정교과서로 만든다 라는 거에 어떤 가장 큰 맹점은 국정이라고 해서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국정은, 자 국정이라는 애가 있나요? 아주 객관적인 애가 역사를 좌우 편향 없이 진짜 걔가 딱 뭐 쓰는 건가요? 국정교과서라고 하는 것도 결국 당시 정권의 구미에 맞는 분들이 들어가서 집필을 합니다. 거기는 그분들의 어떤 역사관이라고 하는 게 개입이 되고, 결국 이들의 어떤 국정교과서는 객관적인 역사관이라기보다는 정권의 구미에 맞는 어떤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 그런 다른 얘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국정화 논리들, 이번에 이제 뭐 지금 계신 분들의 어떤 이야기라 이거 뭐 검색하면 다 나오는 이야기니까, 역사교육은 단순한 학습 차원을 넘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찾아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다른 교과서는 몰라도 국사교과서와 국어교과서는 국정교과서로 지정되는데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당시에 국정교과서를 지지하는 분들의 논리야. 몇 가지 좀 패스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많이 준비해서 시간 내에 끝낼 수 있을지 몰라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당시의 사진들이죠. 그리고 아예 그냥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전부 좌파로 몰렸어요. 역사, 김일성 주체 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게 여의도에서 아마 걸려있던 현수막일 겁니다. 이게. 자, 저는 역사를 지금 17년째 가르치고 있는데요. 제가 주체 사상을 가르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주체 사상을 배우고 있대요. 자, 보십시오. 종북 좌파 편향 교과서를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역사 교과서 바로 잡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자, 그럼 이 논리가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이것도 결국 오류가 많고 전문가들이 좌우에서 막 박치고 싸우다 보면은 좋은 교과서가 만들어질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예상과 훌륭한 인사를 섭외하면 이전보다 좋고 오류 없는 교과서를 만든다. 또 수능에서 한국사가 필수화되어 모든 학생이 수험생이 될 텐데 교과서가 여러 종류면 학습 부담이 크다. 여러 가지 굉장히 궤변적인 논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어떤 거냐면은, 첫째, 지금 수능에서 한국사가 필수입니다. 근데 변별도가 아예 없어요. 학생들은 국사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혹시 이거 정치하시는 분들도 들을 수 있는데, 차라리 국사 교육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할 바에는. 지금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좀 약간 살을 붙여 얘기하면 거북선 맞는 사람이 누구냐, 이순신, 이런 식의 문제예요. 그럼 이거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국사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만 일단 뭐 필수다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이 역사 의식을 심어주는 교육. 우리 학생들이 왜 국사 교육을 해야 되냐면, 역사를 통해서 이 학생들이 세상을 보는 눈을 터득하고, 또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미래에 대해서 설계할 수 있는 기준을 잡기 위해서 역사를 가르치는 건데, 현행 지금 고등학교 역사 교육은 말만 필수지 사실은 제대로 된 역사 교육도 안 되고 역사 의식을 심어주는 건 더더욱 안 됩니다. 저는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사실은 대한민국의 어떤 역사를 전공자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수학 문제 한 문제를 더 푸는 것보다 저는 역사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컬이나 교육이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포장되어 있는 건 필수라고 하지만 사실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아요. 지금 실제 현실에서, 교육 현실에서. 자, 이런 게 이제 국정화 추진의 논리였고, 두 번째만 더 제가 손에 살이 쪄갖고요, 막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국정화 추진 논리가, 자,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반대한다면 국민이 아니며, 저는 국민이 아니었나 봐요. 이때 전국 99.9%의 학교에서 편향된 교과서를 사용하고, 이게 참 보세요. 이게 굉장히 하여튼 왜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1%도 안 되는 학교가 균형 잡힌 교과서를 사용한다. 이게 사실 교학사 교과서 이야기인데요. 당시에 그 교과서를 채택을 할 때는 이들이 주장하는 대로 전교조의 논리가 작용을 했다. 아닙니다. 그게 이 교과서 채택이라고 하는 건 학부모도 같이 개입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공청회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어떤 청문 절차를 거쳐요. 이 학부모들하고 같이 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이 교과서를 채택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게,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폄하를 해놨고, 초창기에 나온 교과서에 대해서는 김구 선생님도 거의 테러리스트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사실 역사학에는 여러 가지 어떤 국민의식도 해석도 들어가야 되는데, 하여튼 거의 테러 조직을 이끌었던 이런 단체의 수장 정도로 기술이 돼 있고, 독립운동사를 너무나 사실 폄하해 놨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초안에서는 물론 그런 게 나중에 수정이 되곤 했지만, 이런 교과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이들의 주장이었고요. 자, 아이고 왜 자꾸 두 번 넘어가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오늘 이제 제가 핵심적인 내용인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의 수립으로 바꾸어서, 또 건국절 주장까지.
제 책의 해동한국사에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1948년 8월 15일. 이거를 저도 엄청나게 몇 년에 걸쳐서 공격을 당했습니다. 근데 저는 제 양심으로 볼 때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고수를 했는데, 이들의 주장은 바로 1948년이 대한민국의 수립이기 때문에 단지 이걸 정부 수립으로 두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약화시키는 거다, 이런 주장을 내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어떤 주장은 결국 해방 이후에 소련과 북한에 맞서 남한 정부를 세운 건국운동, 자 여기서 바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찾아야 된다는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자, 2025년도 저기 국정교과서의 내용에 보면 독립운동사 비중이 축소가 되고, 그리고 1930년대에 무장투쟁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자 먼저 이 말씀을 드릴게요. 1950년 이전에 여러분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는 약산 김원봉 월북을 했어요. 근데 그 양반은 여러분들 밀양 사람이에요. 암살에 나오죠.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뭐 나오잖아요. 밀양분이고, 이분은 사실은 공산주의를 이끌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당시에 장제스로부터 엄청난 지원금을 받고 하거든요. 그럼 장제스는 여러분 알다시피 반공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이 공산주의자라면 김원봉한테 그렇게 거액을 지원하거나 이러지 않았겠죠. 우리가 이제 이념적인 어떤 이 진영 논리로 이걸 접근해서 되는 게 아니라 1950년 이전의 어떤 공산주의자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공산주의, 소위 얘기하는 뭐 좌파 뭐 이런 어떤 성향의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1920년대 주변을 돌아보면 주변의 노동자 농민들이 다 자기 가족들이고 형제들이야.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면 지주 자본가들, 친일파, 그다음에 저희 쪽발이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요. 일본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거 일본 제국주의자들? 이것도 이상하네. 하여튼 제가 하여튼 뭐 적당한 용어가 적당하지 않으면 좀 편집을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쓰는 용어를 막 사용하다 보니까 하여튼 그 주변을 돌아보면 전부 다 이런 인간들이 다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노동자 농민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 민족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드는 거고, 그래서 사실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는 민족과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긴 한데 1920년대 30년대에는 민족 해방이 꼭 계급 해방이라고 하는 희한한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청년 그리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공산주의 이쪽에 이제 몸을 담았고, 그리고 실제 국내 독립운동의 주류가 사실 공산주의 공산주의자들이었어요. 보통 이제 책에서는 사회주의자로 나오는데 그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20, 30년대에는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20년대, 30년대에는. 그래서 어떤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1930년대 독립운동을 다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주장하는 건 아까 선과 공산주의는 결국 악이기 때문에 그걸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독립운동사는 중간에 이제 단절이 돼버리게 되는 거고,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뭐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건국 준비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독립운동사가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리고 이제 현대사 서술에서 민주화 역사가 축소가 되고 경제 성장을 중심으로 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의 논리와 뉴라이트의 논리가 이제 합쳐졌어요, 같이. 이게 결국에는 독재 미화, 그리고 어떤 경제 성장을 위해서면 국민의 어떤 인권이나 그리고 어떤 독재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용인될 수 있다는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중학교 교과 과정에서 조선 후기의 경제적 변화, 시작을 비롯한 학문 사상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관련 지식이 사라지는 거는 조선 후기에 우리가 스스로가 이제 근대 사회로 변화되는 과정들을 그전 교과서에서는 다뤘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이제 배제를 하고 일제강점기를 기점으로 한 그 시기의 어떤 경제적 성장을 부각시키는 이런 것들도 이때 국정교과서의 하나의 흐름이었다고 볼 수 있죠. 죄송합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전쟁 이후 북한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 거의 없고 북한 내용을 거의 다 삭제를 해버렸어요. 이게 그리고 민족 화해 협력을 위한 노력 이런 것들도 전혀 다뤄져 있지 않고요. 이게 국정교과서의 현실이었습니다. 자, 건국절 주장이 교과서에 반영되는 움직임. 이게 이제 2005년, 6년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두 번째 챕터에 건국절을 다루고 있는데요. 5.16 군사 쿠데타를 자, 은연중에 혁명으로 간주하려는 서술. 예전에 5.16 군사 혁명이라고 저희가 배웠죠.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여러분도 알겠지만 객관적 의미에서 이거는 뭐 어떤 여기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5.16 군사 쿠데타가 맞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뭐 성공해서 혁명이다, 성공 안 하면 쿠데타다, 그게 아닙니다. 그런 논리는 정말 정치 어떤 진영의 논리고, 자, 친일 미화 반대, 반공 국가 건설, 그러니까 대립이 되는 거예요. 요 두 가지가 vs 또 독재 미화 반대, 산업화 기여 이런 대결 프레임을 만들므로써 역사적인 어떤 팩트를 바라볼 수 없는 자 이런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도구화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정치가 역사를 지배하는 현실, 그러니까 역사의 정치화를 주도하면서 결국 권력 투쟁의 장으로 만들어 왔고요. 자, 우리 국정교과서 그래서 폐지 주장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역사학계의 주류의 논리가 되겠고요. 반헌법적, 그리고 비민주적, 비교육적, 그리고 반사회적 내용들은 뭐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했던 또 퇴행적.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걸 설명을 드리면 OECD 가입국 중에 국사편찬위원회가 있고 국정교과서가 있는 그 많이 됐다면 있는 나라는 저희 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저희 나라는 잘못된 편이죠.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는 국가는 러시아, 베트남, 그리고 북한, 그리고 이슬람 몇 개 나라들이 있어요. 그 이슬람 그 종교 신적 일치 국가들 몇 개 나라들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국정교과서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에서 뭐 퇴행적인 이런 형태로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강행이라고 해서 어쨌건 뭐 민족 화해협력을 위한 노력도 하나도 다루지 못하고, 자 아까 우리 전에 봤던 내용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런 논리 국정교과서가 결국에는 이제 궁극적으로 어디로 흘러가느냐, 이제 건국절과 맞물려서 이제 갑니다. 이게 자 거꾸로 역으로 갈 거예요. 지금부터 건국절을 만들자. 우리 식민지 근대화론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대표적인 분이죠. 이영훈 선생님. 자 중고등학교 역사책에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표현이 없고, 그 다음에 이승만 정부 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이 남한만 단독 정부 수립이라는 불행한 사건으로 치부되어 있으니 대한민국의 새 갑자를 맞는 새해부터 광복절을 미래지향적인 건국절로 바꾸자. 자, 우리 건국절 논란이라고 하는 거는 요 논의가 나오기 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전혀 내용이 없다가 역사계 논의조차 없었어요. 갑자기 등장을 했죠, 건국절. 즉 1945년 8월 15일을 광복절로 우리가 기념을 합니다. 국경일로 기념을 하는데 이날을 대한민국 건국절, 바로 건국한 날을 기념하는 그 국경일로 삼자라고 하는 거야. 자, 이들의 어떤 논리는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국정교과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1948년 정부 수립,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이제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거를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으로 봐야 된다는 논리가 되겠고요. 2006년에 뉴라이트재단에서 광복절을 건국절로 교체하자는 운동이 처음에 제안이 된 이후에 지금 이게 광복절,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를 거치는 과정에서 또 박근혜 정부 때도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특히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에서는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그러면 요 2008년이 건국 60주년은 48년을 기점으로 본다는 거죠. 아니 노골적으로 이제 건국절 띄우기가 나왔어요. 그럼 누가 왜 주장을 하냐? 간단한 예를 먼저 말씀드리면, 자 건국절을 만약에 이제 부각시켰을 때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냐? 건국에 참여했던 사람들, 우리가 마지막 챕터에 나오는데 건국에 참여했던 사람들, 여기에는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이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충원에 66인의 민족 반역자들, 사실은 민족 반역자이지만 6.25 때 전공을 세우거나 그 이후에 이제 대한민국 군, 경 여기에서 업적이 인정이 돼서 대한민국의 어떤 발전을 위해 기여했다. 그래서 국립현충원에 이제 안장돼 있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수업할 때에 비해서 지금 이게 대외적인 공개 강의라 지금 용어 사용해서 상당히 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름대로 하여튼 좀 순화해서 사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런 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친일 부역자들인데 정권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이제 같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거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재계, 그 다음에 언론,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이 중심이 되는 어떤 세력, 여기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세력들이 또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과거에 자기의 어떤 친일이나 민족 반역을 세탁을 해야 돼요. 이걸 소위 신분 세탁이라고 하는데, 그걸 위해서는 독립운동사는 일제강점기 어떤 역사는 가장 폄하되면 좋고, 오히려 자기들이 건국에 참여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부각시킴으로써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 건국 유공자가 되는 겁니다.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에 참여한 건국 유공자가 되는 거고,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그 김구 선생님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참여하지 않았죠. 1948년 2월 26일 날 유엔 소총회에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이 결정이 납니다. 남한 선거 가능한 지역에 대한. 그러자 김구 선생님은 오히려 이제 그 전에 어떤 입장을 바꿔서 3천만 동포에게 읍구함이라고 하는 글을 성명을 발표하고 조소왕 그리고 김규식 선생과 함께 남북 협상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김두봉과 김일성에게 제안을 해서 통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자 남한 북한의 지도자가 만나야 된다. 그래서 남북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라고 하는 이 개최를 시도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남북한의 미군과 소련의 철수, 그리고 남북한 총선거, 단일 단독 정부 수립에 참여하지 않는다. 즉 50총선거에 불참하겠다. 이거를
결정을 하시게 되죠. 즉 50총 선거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결국 50총 선거에 의해서 간선제로 이승만 정부가 수립이 될 때 여기에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김구, 김규식, 조소왕 여러분 이름만 들어봐도 정말 대한민국 정말 독립운동사의 중심이 됐던 분들, 이분들은 오히려 민족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어떤 이게 건국절을 이거를 부각시켜서 한다면은 이들은 오히려 민족 반역자가 되고 반면에 친일 민족 반역자들은 오히려 뭐가 돼? 건국 유공자가 되는 거죠. 정반대의 상황들이 벌어지게 돼요. 이 원인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 챕터에다가 정리를 해놨는데 건국절의 핵심은 그겁니다. 사실은요. 다른 걸 다 차치하고라도 물론 이들이 주장하는 건 좀 달라요. 이들이 주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논리는 뭐냐면 제가 자료를 너무 많이 준비해서 이걸 다 여러분 체크해 드리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조금 더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시간이 벌써 하여튼 막 쭉쭉쭉 지나가고 있어서 자, 이들의 주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정부가 아니다. 첫째, 이들의 주장의 핵심. 자, 이건 역사적 논리가 아닙니다. 지금의 어떤 정치학적 또는 사회학적 논리로 접근을 해서 국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영토, 주권,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영토도 주권도 국민도 없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정부가 아니다. 그러므로 1919년 4월 11일 또는 13일 날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정부가 아니므로 영토, 주권, 국민을 획득한 대한민국 정부, 이승만 정부가 바로 정부의 시작이다. 첫 번째 이들의 논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들의 논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안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색깔이 불분명한 사람들도 많고, 즉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했던 김원봉, 마지막에 참여를 해요. 이분들 전부 다 월북하시잖아, 그죠? 그건 대한민국의 어떤 지금은 아니지만 건국 이후에 반공이 지배했던 그런 시대에 그 국가의 정통성과 국가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분들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이거 역시 국가의 정체성적으로 볼 때에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논리들이 이제 이분들의 어떤 논리가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논리가 되겠죠. 또 이분들의 어떤 논리는 뭐냐면 이승만, 바로 건국의 아버지, 국부다라고 하는 거야. 국부. 그렇기 때문에 구국의 영웅 국부. 제가 근데 이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이승만, 제가 정말 얼마 전까지 진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이거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도대체 저도 역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인물을 평가할 때는 공과 과를 같이 평가를 해야 돼요. 사실은 이승만, 박정희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두환, 김대중, 노무현 전부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사람을 평가할 때는 공과 과를 같이 봐야 되고 거기서 이제 뭐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우리 이 사회에서 인물에 대한 평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는 그럴 수도 있다. 공은 이만큼 뻥튀기해서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뭐 진영 논리를 적용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양 진영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공과 과를 우리 역사하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객관적으로 보려고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보려고 해요. 근데 이승만은 물론 공도 있다고 보고요. 근데 공은 일단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독립운동사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끌었던 것도 시작을 해서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을 합니다. 물론 탄핵이 됐지만 1925년 4월 달에 탄핵한 심판관들에 의해서 탄핵이 됩니다. 임시정부에서. 그리고 미국으로 가자마자 미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보내는 독립자금을 다 끊어버렸죠. 미국에서. 공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 근데 문제는 그 공을 얘기할 때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구국의 영웅, 그 다음에 국부, 그 다음에 뭐 자유주의의 수호자, 뭐 이런 식의 어떤 호칭이 많이 붙어요. 이승만에 대해서는. 그런데 정작 6.25가 터졌을 때는 말이죠. 이승만은 방송을 틀어놓고 제일 먼저 쬐습니다. 가장 먼저. 결국에는 서울에 남아있던, 국군이 이기고 있다는 말을 믿고 서울에 남아있던 분들 중에 여러분 잘 아는 분이 김규식 선생님이나 1950년 선거에서 5.30 2대국 총선에서 가장 최다 득표를 하고 당선됐던 조소왕 선생 다 남아있다가 납북되셨어요. 북한으로 다. 전부 다 납북돼서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런 분도 이런 경우를 보면 말을 잘 듣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납북되거나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이때 제일 먼저 쬐던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결국에는 공산당의 부역자. 당연히 공산당이 뭐 이것저것 와갖고 시키고 했잖아요. 거기에 보리쌀 주면서 이름 적으면은 전부 다 보리쌀 주겠다. 이 사람들 또 돌아와서 살해를 했어요. 자, 이 얘기는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드릴 날이 있어요. 보도연맹 사건이나 여러분들 노근이 사건이나 6.25 때 뭐 사건들은 오늘 주제가 아니라 제가 그건 좀 빼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근데 어쨌건 이 이승만은 제일 먼저 이상한 행보를 거쳐갖고 도망을 쳤고요. 자유주의 수호자인데 구국의 영웅인데 이상하죠.
그러니까 공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확히 얘기하면 팩트에 좀 있까 그래서 진짜 공을 얘기하면 좋은데 뭔가 이제 이 공을 얘기하기 위해서 포장이 된 거죠. 역사적 팩트나 이런 것들을 좀 바꿔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건국의 아버지 구국의 영웅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라는 칭호가 많이 붙어 있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은 잠깐 이게 표현이 잘 안 돼서 발췌개헌, 4.4 개헌 그리고 활용점정이죠. 3.15 부정선거 헌법 파괴범입니다.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민주적 가치 우리가 정말 어렵게 건국한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기의 독재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헌법을 파괴한 거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반박 불가의 팩트입니다. 그냥 이거는 요즘 같으면은 3.15 부정선거 같은 게 일어난다면 형량은 뭐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제가 뭐 말씀을 좀 드리긴 뭐하지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일을 벌였던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로 둔갑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국의 아버지, 자, 이 우상한테서 이거는 철저하게 이제 사실 이런 칭호가 붙은 것은 반공 논리. 그러니까 이승만이 끝까지 돼서 어떤 반공, 그게 반공이라고 하는 건 결국 뒤에서 보겠지만 친일파들이 살아남기 위한 결국 생존의 수단, 생존 논리였거든. 이게 그 뒤에서 제가 마지막 챕터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들에 의해서 하여튼 건국의 아버지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아니 아무리 그렇더라도 어떻게 이승만을 이렇게 지지할까? 고민을 해봤더니 보은이에요, 보은.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과가 많은데 어떻게 이런 정말 극단적인 어떤 칭호들이 들어갔을까? 보은입니다. 원래 태어나지 못할 사람들을 태어나게 해준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처형당하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거나 재산이 적몰당하거나 해야 될 사람들의 재산을 지켜주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존해주고 노독술이 반민특위에서 체포됐을 때 이승만이 적극적으로 반민특위에 석방을 요구했던 사실이나 이런 거에서 보면 결국 그 후손들, 친일파 후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보은입니다. 자기를 태어나게 해준,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를 지켜준. 그럼 정말 은혜를 갚아야죠. 평생을 이렇게 받들어야 되는 게 맞지, 이 논리가. 그래서 건국의 아버지로 우상하는 데 시작이 됐고 해방공간 3년을 건국 지지와 그 방해 세력, 흑백 대결 구도로만 인식하는데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결국 건국 지지 세력과 방해 세력으로 아까도 얘기했죠. 좌우의 어떤 흑백 논리만 본다고. 이게 이제 건국절 논란의 핵심이고 현재는 소위 이제 태극기 부대로 대표되는 구구단체나 어떤 특별한 특정 정당의 어떤 인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승만에 대한 어떤 지지 여론들이 형성돼 있죠. 1948년 이후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 자 이걸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1919년 임시정부 수립 후에 해방까지의 역사를 축소하고 또 스스로의 친일행위를 세탁하기 위한 목적, 바로 신분 세탁이 목적이 되는 거죠. 이게 건국절 논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또 나중에 이제 반공 활동 이런 것들을 부각시킴으로써 자신들을 건국 유공자로 이제 탈바꿈하기 위한 이런 목적이 되겠죠. 자, 건국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이거에 거의 서북 청년단. 자, 요 단체는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도 많고요. 당시에 원래 지주가문 출신이었다가 월남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극단적인 어떤 반공 성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고 이분들이 또 활동을 한 게 이제 제주 4.3 사건 때 또 극우적 성향으로 맹활약을 하셨던 분들이죠. 이분들까지 자 건국 유공자에 이제 포함을 시키고자 하는 시도 이런 게 있었고요. 자, 요거 여러분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어떤 민감할 걸로 압니다, 여러분들. 육군 참모총장 출신으로 간도 특설대라고 나오는데 제가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 친일파 좀 이렇게 이야기들 좀 적어놨어요, 사진과 함께.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평가하기가 참 어려운 건 맞습니다. 원래 죽은 다음에 평가하는 게 맞으니까. 근데 간도 특설대에서는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는 게 만주에서 여러분 활동하던 특무부대예요. 사실 만주군 소속이라고 하지만 당시에는 1만 연합군. 만주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이 나라 만주국은 우리가 흔히들 이제 뭐 박정희나 백선엽, 김창룡을 얘기하면서 일본군이 아니었다. 착각하지 마라, 일본군 아니다. 만주군 소속이었다라고 하죠. 만주국이란 나라는 1931년 10월에 만주사변이 터지고 나서 32년 3월 달에 세워진 이 나라인데 물론 만주국의 국왕은 청나라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였습니다. 근데 만주국왕 위에 누가 있냐면 일본 관동군 사령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철저하게 일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괴뢰 국가죠. 그래서 만주군을 정말 일본군과 분리해서 볼 수 있느냐. 만주군 소속의 일본 육군사관학교로 유학을 가기도 하는데요. 자, 어쨌든 그 안에서도 간도 특설대는 만주 안에서 조선인 항일 유격대에 대한 소탕 작전을 펼치고 민간인까지 무참하게 학살을 했던 조직이 바로 간도 특설대라고 하는, 마이크가 좀 끊기는데요. 간도 특설대. 자, 이게 되겠습니다. 자, 건국 60주년 기념사업회 고문까지 지냈고요.
그 이듬해에는 2009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백선엽을 대장까지 하고 이분이 예편하신 분인데 원수로 별 5개 원수로 올려야 된다라는 시도가 있다가 전 국민적인 반발에 의해서 좌절됐습니다. 과거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일인데요. 자, 어차피 백선엽에 대한 인물들. 자, 건국절이 제정되면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는 극우 친일 부역 논란이 있는 인사가 건국 유공자와 함께 극우 친일 부역 논란이 있는 인사가 함께 유공자 반열에 오르게 되고 자칫 이 독립운동가들은 오히려 국가의 어떤 건국에 방해하는 민족 반역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친일행위의 합리화, 문명화의 이름으로 이게 정당화되고 해방 후에 반공애국 투사는 해방 이후에 반공애국 투사가 되면서 이들이 건국 유공자가 되게 되는 거죠. 신분 세탁을 위한 겁니다. 자, 이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어느 나라마다 건국절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 미국은 7월 4일을 건국절로 지키고 있으므로 우리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하자.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7월 4일은 1776년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지 건국절이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미국은 1789년 4월 30일이 미 합중국의 건국일인데 4월 30일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7월 4일을 기념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의 독립기념일 요거를 선포하고 있고 그다음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혁명기념일을 기리고 있죠. 건국절이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의 건국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수립일로 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건국절을 굳이 얘기한다면 우리 역사하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1919년 4월 11일 또는 4월 13일 대한민국 창립일이죠. 4월 11일은 임시정원이 수립된 날이고 4월 13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이죠. 이거를 건국일로 기념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건국절 제정론의 근거와 이제 문제점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얘기들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잠깐 하나만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그게 일부 교과서가 북한에 대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이라고 미화하고 대한민국은 국가가 아닌 정부 수립이라고 서술하면서 폄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고 북한에 사실 이 정부 수립일을 북한에서 이제 건국절로 바꾸는 논란이 있어요. 근데 북한은 스스로가 그러면 뭐예요? 독립운동사를 부정해 버리는 게 됩니다. 걔네는 오히려 반대로. 그러니까 그거를 잘못된 것들을 한다고 우리도 따라한다는 논리는 어떤 논리로도 설명될 수가 없는 거고요. 자, 결국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사부터 연장선상으로 봐야 된다는 게 우리가 건국절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분들의 어떤 주장이 되겠죠. 역사학계 논란 이전의 역사학계에서는 건국절 언급이 한 번도 없어요. 결국에 지금의 건국절 논리는 역사의 정치적 도구화라는 겁니다. 자, 국가의 구성 3대 요소 처음에 얘기했죠. 이걸 얘기하는 게 서구 제국주의 국가 성립의 어떤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지 우리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재헌헌법의 전문을 보세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재헌헌법 처음에 지금도 비슷하죠.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여기 재헌헌법 전문에도 대한민국의 정통성의 시작은 뭘로 보고 있어요? 기미 3.1운동 이걸로 건립된 대한민국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을 정통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우리는 정말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독립운동을 하고 드디어 우리의 영토를 일본을 몰아내고 광복을 이루었기 때문에 자 48년 7월 17일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다시 온전한 국가를 이루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죠. 결국 여기에서도 이거의 원문적인 어떤 해석을 그대로 어떠한 정치적 어떤 가치나 이런 거 없이 바라본다면은 바로 1919년을 대한민국의 어떤 정통으로 보고 있다. 정통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헌법도 3.1운동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게 명기가 돼 있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계승 근거라고 하는 이거는 대한민국 건국의 근거는 1919년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내용을 한번 좀 보면 돼. 1948년 8월 15일에 정부 수립되고 나서 중앙청 앞에 펼침막이 있었어요. 플랜카드가.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축하식 이렇게 돼 있는데 정부 수립 축하식. 요 안에 밑에 뭐라고 되냐면 민국 30년 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48년 9월 1일에 관보에도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안에서 대한민국 그러니까 48년 8월 15일은 정부 수립이고 9월 1일 관보에는 민국 30년 이 얘기는 뭐냐면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정통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승만의 인식도 보십시오. 이것도 이 국회에서 되는 정부는 김인현의 서울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계승이다. 이건 48년에 이승만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논란이 된 건국절은 사실은 근거가 없다. 이 말씀 제가 드리는 거고요.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단지 신채호 선생님이 얘기한 얘기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자, 정신이 없는 역사는 정신이 없는 민족을 낳고 정신이 없는 나라는 정신이 없는 나라를 만든다. 정신이 없는 나라를 만든다. 뭐 이게 신채호 선생님이 얘기한 거죠. 건국절 논란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정치적, 사회적인 어떤 이 학문적인 어떤 논리를 댄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의 어떤 민족 정신, 독립을 위한 정신의 시작이 어디냐?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한다면 거기를 정통성의 시작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건국절 논란 그리고 이제 국정교과서까지 오는 지금 일련의 사태들 이게 시작은 뭐냐? 바로 이제 해방공간에서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했던 여기서부터 이제 비롯되죠. 대한민국 거꾸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1948년 45년 8월 15일 바로 이제 대한민국 광복이라고 하는 이제 해방이 이제 도래하고 나서 미군정이 이제 1945년 9월 8일부터 9월 9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9월 8일 날 들어와서 시작이 되는데 미군정은 당시 어떤 치안과 그다음에 공산주의자를 이제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히려 이제 일제강점기 때 군경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대로 이제 등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등용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승진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일제강점기 때 군경 위에 있는 간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일본으로 갔죠. 일본으로 전부 다 가버렸죠. 오히려 이 사람들은 승진을 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은 1980년대가 될 때까지 또 이제 숙군 작업이나 이런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군과 경에는 너무나 많은 친일파들의 그 어떤 후손들, 그 뿌리들이 그대로 이제 명맥을 이어가는 이런 상황들이 전개가 됩니다. 친일파가 다시 등장을 하게 되고, 자, 이거 여러분들 잘 모르는 학생도 있을 텐데, 모르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모스크바 삼상회에서 결정된 신탁통치 논쟁이라고 하는 모스크바 삼상회의는 1945년 12월, 자 이때 미영소의 삼상이 여기 같이 모여서 신탁통치에 대한 결정을 해요. 이 안에서. 최고 5년간 신탁통치. 그런데 여러분들 잠깐 여기서 신탁통치를 주장하고 나온 나라는 미국입니다. 사실은 소련이 아니라 미국이 이걸 주장하고 나왔어요. 미국은 처음에 사실 논의 과정에서는 최대 70년 신탁통치까지 이야기가 처음에 나왔었는데 그렇다면 지금도 신탁통치 기간이겠죠. 기간에서 이제 벗어나겠네요. 그죠? 신탁통치 그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합의가 된 게 두 나라 사이 합의가 된 게 최고 5년간의 어떤 신탁통치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걸 주장하고 나온 건 미국이고요. 그런데 동아일보에서 이걸 오보를 합니다. 이게 뭐라고 오보를 하냐면 신탁통치를 주장하는 게 어디? 소련. 그 다음에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게 미국이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친일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논리가 하나 생긴 거야. 반탁이 이제 애국이 되는 시기가 된 거예요. 반탁, 신탁통치 반대. 왜? 신탁통치 반대라는 게 우리가 탁치를 벗어나는 거니까 식민지를 벗어나는 거고 근데 또 뭐예요? 신탁통치를 주장하는 게 소련이니까 이게 이퀄 반공이 된 겁니다. 더 여기 이거 힘을 실어준 거는 공산주의자들이 찬탁으로 돌아서게 되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찬탁이고 소련이 공산주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찬탁이다. 이런 논리가 되면서 자 어떤 논리냐면 반공, 애국, 반탁. 그 다음에 찬탁,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 공산주의, 매국, 나라를 팔아먹는 이런 논리가 된 거예요. 다행히 당시에 미군정에 참여했던 아주 다행히 살아남았던 이 친일파들은 이제 완전 날개를 단 거죠. 반탁으로 이제 몰리게 돼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더군다나 이승만이 45년 10월에 들어오고 나서 독립축성 중앙협의회를 만들고 반탁을 기체에 내걸었고요. 이승만은 무조건 단결론을 내세우면서 당시에 친일파, 민족반역자, 친일부역자들까지를 다 끌어들여요. 전체를 끌어들이게 되고요. 더 여기에 힘을 실어준 건 김구호 선생님입니다. 김구호 선생님은 신탁통치 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 다 이걸 조직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이승만과 같이 해서 반탁운동에 앞장을 서시죠. 아이러니컬하게도 여기에 같이 가담을 해서 참여한 게 바로 친일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자기의 어떤 신분을 세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논리를 만든 겁니다.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반탁, 애국, 민족, 찬탁, 매국, 비반민족 이런 논리가 제가 이거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게 바로 지금까지 현재까지 바로 이 반공이 여기 뭐가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요 안에 반공, 애국이 반공이다. 이게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죠. 친일파의 신분 세탁의 어떤 논리가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들의 시작. 자, 친일파 숙청의 방향이라고 하는 자 이런 것들이 반민특위가 되기 전에 있었어요. 그 전부터 언제냐면 좌우합작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나서 여기서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친일 부역자들에 대한 처벌에 관한 조례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자 이런 친일파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3몰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해방 직후의 반민족 행위자와 친일파에 대한 어떤 구별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남조선 과도입법위원 여러분 자 요게
좌우합작위원회에서 나중에 이제 미군정의 지원을 받으면서 입법의원으로 46년 12월에 발전을 한 건데 거기서 부일협력자 그리고 민족반역자 전범 간상배에 관한 특별 법률 조례 자 요거를 여기서 이제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반민족행위 처벌법의 일단 시작이 되겠죠. 초안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전승국의 권리로 부일협력자 행위가 전쟁과 관련이 있다 해도 전범은 아니라는 어떤 비판. 그러니까 당시에 전범이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조례에서는 나중에 빠지고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통과를 못하는 게 미군정이 나중에 이거를 부결을 시켜버려요. 미군정에서 당시에 어떤 치안 이런 걸 위해서 이 법은 적절하지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정부가 수립이 되고 그러니까 재헌국회가 나오고 정부가 수립되고 1948년 9월 22일 날 반민족행위 처벌법 자 이게 이제 제정이 됩니다. 반민족행위 처벌법은 1915년 8월 15일 이전에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헌법에 기초하여 8월 9일 날 헌법 초안 그리고 이제 9월 22일 날 법률안은 공포가 되는데 자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거 이승만 정부는 이거에 반대 거부권 행사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당시에 어쩔 수 없는 이 분위기에 밀려가고 결국에는 이거를 법률안에 공포까지 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국회의원 10명으로 구성된 그러니까 당시에 독립운동 경력이 있거나 그리고 임시정부에 참여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위원장이 김상덕 그리고 부위원장이 김상돈 특별재판부가 있고요. 특별검찰부가 있고 나중에 이게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좀 많았어요. 사실은 이게 따로 놀았어요. 따로. 자 1948년 10월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예비조사를 하고요. 본격적인 친일파에 대한 그 특위활동은 49년 1월부터 투서가 120건, 인원 350여 명. 자, 1948년 말부터 친일파들이 잠적 혹은 탈출을 하게 되는 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자 재밌는 건 하나 뭐냐면 박흥식 저 양반은 일제강점기 때 화신백화점 사장을 했던 기업인입니다. 근데 저 사람이 제일 먼저 1호로 처벌을 받아요. 그 이유는 당시에 이 사람이 친일파들의 이 테러, 친일파들의 테러를 했어요. 이 당시에 테러, 그 다음에 친일파들의 어떤 그 암약 이런 걸 도와주고 있다. 그리고 돈을 대주고 있다. 이런 혐의가 되면서 제일 먼저 사실은 체포가 됐고요. 그리고 이종영 여러분 아마 잘 알 겁니다. 노덕술 일제강점기에 경시까지 올라간 사람인데 일제강점기의 경시는 지금의 총경 정도에 해당되는 걸로 전체 일제강점기를 통틀어서 조선인 중에 여기에 올라간 사람은 23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아주 악질 경찰이죠. 1929년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벌어졌을 때 자기는 후생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나와서 광주까지 파견이 돼갖고 거기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 가담자들을 잡아다 체포해서 고문하고 죽이고 했던 아주 악질 경찰 중에 하나입니다. 해방 이후에 이승만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죠. 자, 이 양반은 울산 사람인데 나중에 거기서 선거까지 출마합니다. 자, 어쨌든 노덕술. 나중에 제가 친일파들을 따로 또 정리해놨어요. 자, 조사 대상자는 7천여 명. 그리고 이들 중에 680여 건을 기소를 했지만 실제 처벌된 사람 여기 체포된 친일파는 80여 명인데요. 실제 처벌된 건 12명에 불과합니다. 이 반민특위가 얼마나 좌절된 상태로 끝났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죠. 특별조사위 반민 피의자 명단 공개해갖고요.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먼저 말씀드리면 반민특위도 마찬가지고 반민법에서는요. 자, 자신의 의사랑 관련 없이 단순 노무를 제공한 자, 그 다음에 단순 부역자는 아예 처음부터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민족 반역자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반민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거는 적극적으로 제국의회의 의원이 된 자나 이 법에 원래 의하면 일본으로부터 자기를 받은 자 그리고 독립운동가를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들 이들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 법 제정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있지 않았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법에 의해서 처벌돼야 될 사람의 처벌이 안 된 거지 그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해방 후에 어떤 공직자들, 반민법 방해자들까지 포함을 해서 반민특위 활동 보십시오. 여기에 682건 조사를 했는데 나중에 실제로 채용이 된 거, 처벌이 된 건 12건에 불과해요. 밑에 나오다시피 사형 1건, 무기징역 1건, 징역 2년 6월이야 집행유예. 그러나 나머지 이 사람들도요. 6.25 전에 전부 다 이승만 정부에 의해서 다 석방이 돼요. 보석이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승만의 반민법을 보세요. 노덕술의 석방을 종용. 노덕술이 49년 1월에 체포가 됐어요. 숨어 다니다 체포가 됐는데 노덕술이 체포될 때 상황을 보면은 찝차가 한 대가 있었고요. 도망 다니는 사람인데 노덕술을 호위하는 경찰이 4명이 있었어요. 보디가드가 현직 경찰이 4명이. 그리고 권총 6자루에 당시 돈으로 30만 원.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거는 당시의 노덕 수립, 당시 정부로부터 얼마나 크게 비호를 받은지를 보여주는 거고 악질 친일 경찰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노덕술은 당시에 잡히자마자 이승만이 아예 회의를 열어서 이 사람을 석방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라. 그리고 반민특위를 압박해라 할 정도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나중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 그냥 팩트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공보처가 행정부에 대한 조사를 그만두는 성명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반민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이승만은 반민특위를 좌절시키려고 했죠. 반민특위와 49년에 결국 반민특위가 해산이 됩니다. 뒤에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또 반민특위의 자제, 반민특위 활동이 위헌이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삼권 분립에 위배가 되는 거고 하면서 즉시 개정하는 게 옳다. 뭐 이런 내용 나와 있고, 또 당시 위원장 김상덕, 특별재판관장 김병로의 반박 성명에 대해서 이거 밑에 성명에 나와 있죠. 반민특위는 적법이다 했는데, 그래서 이승만의 결국에 반민법 개정안이 이제 부결이 되죠. 이제 이승만은 이렇게 법적으로 안 되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나오냐면 바로 6월 달부터 해서 이게 그 유명한 경무대 습격 사건이야. 6월 2일 날 국민계몽협회 간부 손빈 등 600여 명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반민특위 해산 데모를 전개하고, 관제 데모죠 이거. 그다음에 6월 3일 날 주모자급 20여 명을 체포. 자, 서울시경 시찰과장 최은하와 사찰주임 조응선이 주동했음을 알게 되고, 자, 그다음 6월 4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6월 6일 날 그게 이제 그 경무대가 반민특위를 습격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다음 그 다음에 나오는 요 사건, 이게 국회 프락치 사건, 이런 걸 만들기 위한 작업에서 나온 사건이 이겁니다. 이거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당시에 공안검사였던 오제도 검사가 주도한 사건으로 1949년 5월에 이문진, 김약수, 노일한, 김옥축, 박윤원, 강욱중, 황윤호, 또 서용길 몇 명이 좀 빠져 있긴 한데, 당시에 이제 평화통일을 주장했던 분들, 그리고 남북협상을 주장했던, 그러니까 남북협상을 주장했던 소장파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김약수 국회 부의장까지 포함해서 이들이 이제 북한과 내통을 했다, 프락치다라고 해서 처벌된 사건을 얘기하는데, 이 사건은 뭐냐면은 정재한이라는 여자가 월북을 하다가 잡혔는데 이 여성의 음부 안에서 문서가 발견됐다는 거야. 북한으로 전달할 문서가 발견됐다는 거야. 근데 그 문서의 내용을 보면 별 내용이 없어요. 사실은요. 내용 안에 아무 내용이 별로 없는데, 하여튼 이거를 근거로 해서 저 소장파 국회의원들이 북한과 내통을 했다 해서 이분들을 이제 그 간첩 혐의로 기소한 이 사건이 돼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그럼 그 정재한이라는 여자를 보자, 증인으로 출석시키자 했더니 그게 거절당했어요. 거절당했고, 재판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해 12월에 정재한이라는 여자는 사형 판결을 받고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없어져 버린 거죠. 결국 이분들 중에 상당수가 서용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막 월북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직전에 있던 사건이고요. 자, 그리고 6월 6일 여기는 없죠. 6월 6일 날에도 반민특위 습격 사건 요게 있고요.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반민법 개정안 제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1949년 8월 31일, 원래 공소시효가 언제까지였냐면 1950년 6월까지였어요. 6월 20일까지인데 이걸 임의로 단축을 시켜버리게 되고, 8월 31일 날 이인이라는 사람이 반민특위 위원장이 되는데, 김상덕이 이제 사퇴를 하면서 되는데, 요 이인이라는 요 사람은 원래 반민법에 대해서 반대했던 인사고, 또 하나는 반민특위에 원래 추천이 됐지만 자격미달, 그러니까 뭔가 친일 혐의 이것 때문에 나중에 여기에서 누락된 분인데, 이 양반이 반민특위에 이제 위원장이 되면서, 자, 결과적으로 볼 때 반민특위가 완전히 이제 사실상 해체가 되는 거죠. 2인 새롭게 이제 7월 14일 선정이 되고요. 그리고 1949년 하여튼 그 8월 30일부로 반민특위가 이제 해산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9월 20일 후에 완전히 나머지 단체도 해체하기로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9월 22일 날은 1년 만에 그 반민족 행위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친일파 처단은 결국 좌절된 채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이때 하여튼 뭐 친일파였으면서 하여튼 지금까지도 하여튼 이분들의 어떤 평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민감한 분들 좀 몇 분을 실어놨어요. 제가 이거 하느라고요, 친일 인명사전, 그 과거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마지막에 나왔다가 과거사 청산위원회가 그 다음에 해체가 됐죠. 그 전에 마지막으로 나왔던 친일 인명사전을 제가 거액을 두고 구매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혹시라도 친일 인명사전 어떤 내용과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되니까 하여튼 정확하게 거기서 다 하나하나를 다 이분들, 그래서 이분들 중에 어떤 분들을 제가 뽑을까 하다가 많은 친일파들이 있지만 그분들보다도 친일파였다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오히려 건국 유공자 내지는 대한민국의 그
북한 남침을 격파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분들, 뭐 이런 분들,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 사회 지도층으로 그 이후에도 아주 맹활약을 했었던 분들, 이분들만 제가 이제 뽑았습니다. 내용들을. 자, 먼저 김백일 이분은 1951년에 6.25 때 이분도 전쟁 영웅에 들어갔죠. 1938년 간도 특설대 창설요원 초창기부터 해방까지 하다 복무를 했고, 해방 이후에는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던 백선엽 장군과 함께 월남을 했죠. 내려왔고요. 1948년 10.19 사건, 이 진압작전을 직접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이거를. 그리고 6.25 때 1951년에 대관령 부근에서 비행기 사고로 죽게 되는데, 이때 육군 소장으로 죽은 다음에 이제 중장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국립현충원 장군묘역에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김성수,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 여기에 이제 교장을 지냈던 분이고, 이분은 여러분 그 2대 부통령, 그러니까 이시영이 물러나고 나서 51년에는 2대 부통령에도 선출이 됐죠. 사실 이 김성수 이분을 여기 넣으면서 이게 민주당 당사에서 강연하는 건데 이분을 넣는 게 맞느냐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이분이 1949년에 이제 민주국민당,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같이 활동을 했던 분이고, 그래서 해방 이후에는 한민당 여기에 참여를 했고, 49년에는 이제 민주국민당 여기 참여를 해서 활동을 했던 분이고요. 그 다음에 51년에는 부통령까지 선출이 되죠. 이분은 1937년과 38년을 기점으로 해서 학병 이거를 이제 독려하는 여러 가지 어떤 선언문도 발표하고, 국방 헌금뿐만 아니라 하여튼 뭐 학도 지원병 막 고마하면서 참여글을 막 기고했던 분이에요. 특히 적어도 뭐냐면 1937년 이후부터는 적극적인 어떤 친일 생각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해마다 지금 고려대학교에 가면 인천 김성수, 제가 또 고려대학교 출신이라 거기에 이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세워져 있는데 해마다 하여튼 이런 논란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래도 제가 한 가지 이제 좀 자부심 있어 하는 건 뭐냐면은, 그래도 제가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들, 뭐 강만길 선생님이나 지금 국사편찬위원장 하고 계시는 그 조광 선생님, 저희 스승님이신데, 이분들은 적어도 이 친일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건 좀 자부심은 하나 있어요. 딴 건 몰라도. 죄송합니다. 제가 친일 사학 출신이라 하여튼 제가 좀 조심스럽게, 하여튼 이 양반을 여기 넣는 거는 굉장히 또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민주당 그리고 또 고려대와 관련 있는 분이라, 자 어쨌건 이번에는 그런 것 없이, 그러니까 정치적 어떤 그 가치나 이런 거에 개입 없이 일단 친일에 했던 사회 지도층을 넣었습니다. 6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까지 취소가 됐어요. 그렇죠? 나중에 2018년에 취소가 됐고, 자 김창룡입니다. 자 작년에 몇 년 전이죠. 그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님, 대한민국 사를 쓰셨던 분인데, 강남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서 끝나가요? 뭐 고등학교에서 그 강연을 했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조선일보에서 한번 이게 보도를 한 게, 그 교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닌데, 박정희 김창룡한테, 김창룡이 방첩단 소속이었어요. 방첩대. 그 당시에 소령 박정희를 체포를 했습니다. 소령 박정희는 1947년 이후부터 해서 남로당에서 활동을 했던, 여러분이 아는 그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남로당에서 활동을 했고, 그래서 거기서 10.19 사건 때 48년에 체포를 했죠. 그리고 숙군 작업이라고 해서 군대 내에 좌파를 처단한다, 숙청한다는 이런 작업에 앞장을 썼던 분인데, 이 양반이 거기서 체포를 했어요. 그때 이제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죠. 김영, 나 좀 살려주시오. 이때 이제 그 김창룡은 대령이었는데 어쨌건 하여튼 체포를 이렇게 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김창룡이 살려주죠. 소령 박정희를 살려줬다는 이런 얘기.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박정희가 만약에 죽었더라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2명이 바뀌었을 것이다. 맞는 얘기잖아, 그죠? 근데 그게 다음날 조선방TV인가 이게 둔갑이 됐게, 어떻게 둔갑이 됐냐면 박정희 죽었어야, 그래야 박근혜 대통령 안 됐을 텐데.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죠. 제 말 이해돼요? 악마의 편집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 강좌를 여러분들 진짜 이 아기를 갖고 누군가가 악마의 편집을 하면 나는 완전히 내일쯤 아마 좌파 빨갱이 막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죠? 근데 정말 이 악마의 편집이 무섭다는 게 그거예요. 앞과 뒤를 전체를 다 보고 나서 봐야 되는데, 실제로 이 당시에 김창룡 간도 특설대 소속, 여기도 그 출신이고 박정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해방 이후에 어떤 당시의 소련 군적으로, 여기도 간도 특설대에서 활동을 했어요. 북한에서 소련 군적으로 체포가 돼갖고 사형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월남을 했고요. 그리고 숙군 사업에 여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을 했고, 지금 빨리 끝내달라고 이제 신호가 들어왔는데요.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자 국방경비대 내부에 했던 숙군 사업 여기에 이제 주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거 보세요. 그다음 보세요. 1919년 6월 26일 김구 선생님이 경교장에서 안도희의 총탄에 2발을 맞고 피격당하셨을 때,
당시 안두희를 특별 배려해서 특무대로 데리고 와서 여기서 보호를 해줬고, 그 위에 이제 안두희 나중에 이제 대령으로 예편한 그 이후에도 그 안두희의 자기가 후견인을 자처할 정도로 하여튼 그 뭔가가 있죠. 그러니까 안두희를 오히려 이제 배후에서 뭐 은폐했다는 이런 혐의를 받고 있어요. 1951년 육군 특무대장. 자, 그리고 98년에 나중에 이제 대전 국립묘지한테 이장을 했는데, 요거는 뭐냐면 기무사령부죠. 지금 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기무사령부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나중에 이장이 되기도 합니다. 노덕술, 아까 얘기했던 친일 경찰로서 경시까지 올라갔던 사람. 일제강점기에 가장 친일 악질 경찰이 누구냐 그러면 대표적인 사람이 노덕술이 됩니다. 요 인물은 또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1949년 반민특위역에 체포가 됐다가 결심공판 무죄.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노덕술은 한동안 이 6.25 때 살해된 걸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노덕술은 그 이후에도 활동을 했고, 68년 이후에 나중에 뒤에는 66년, 61년이죠. 이때는 뭐 선거까지 출마를 했습니다. 했던 그 노덕술. 그 다음에 방응모, 여러분 잘 아는 조선일보 창립자이자 6.25 때 실종이 됐죠. 생사여부가 불명하고. 그 다음에 백선엽, 만주군 소위 인간하고 간도 특설대에서 있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8년에는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사업회 고문으로 위축이 되고, 원수로 추중해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죽은 다음에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 형은 살아있으니까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시도가 있다가 국민적 반발로 좌절이 됐죠. 서정주, 태평양 전쟁을 성전으로 미화하면서 학병 지원을 권유하기도 했고, 1981년 전두환 대통령 후보 텔레비전 지원 연설도 했고요. 전두환 대통령 각각 56개 탄식일에 드린 송시까지 작성을 했죠. 제가 이분은 여기 왜 이렇게 적어놨냐면은 결국 독재 세력들의 어떤 뿌리가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어도 결국에 거슬러 올라가면은 친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이야기. 그 말씀 좀 여기서 같이 드리고 싶은데, 결국엔 친일파들이 죽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죠. 일제강점기에 이승만과 결탁해 살아남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또 죽을 기회가 있었죠. 4.19 이후에 친일 청산의 기회가 한 번 있었어요. 그러나 5.16으로 무산이 됐고, 5.16 이후에 다시 또 박정희 정권과 붙어서 이들은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또 기회가 있었어요. 12.6 사태 이후에 12.12 군사 쿠데타로 또 좌절됐어요. 친일파 청산이. 그리고 이들은 전두환과 붙어서 또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 기회가 있었죠. 과거에 그 과거사 청산위원회 거기서. 물론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친일파들이 죽고 나서 연좌가 없는 대한민국에서 그 후손들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저도 처벌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적어도 뭐냐면 미안한 줄 알아야 되고, 적어도 자신들 스스로가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저지른 이런 범죄에 대해서 그런 전쟁, 민족 반역 범죄, 거기에 대해서 미안한 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지금도 그 과거의 역사들을 그냥 반성은커녕 오히려 은폐를 하고, 그리고 증거를 없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신분 세탁을 해서 마치 과거에 어떤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양,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는 그냥 건국 유공자다라고 하는 걸 내세우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어떤 치부가 아닌 자신들의 어떤 대한민국 건국의 아주 1등 공신인 양 행동하는 이런 몰염치함을 제가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사람들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가지,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친일을 좀 명명백백히 밝히는 작업들은 앞으로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100년사라는 주제가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핵심입니다. 사실은 이분들을 이제 보면서 이 100년사에서 우리가 앞으로 내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제 그 100년이 되는 해, 우리가 과연 뭘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어떤 작업은 바로 이제 친일파들에 대한 이미 중단된 이런 작업들을, 너무 늦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그럼 자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재밌는 걸 하나 넣어놨는데, 그 우리 사회에 이제 친일파 식별법, 도대체 누가 친일파냐, 참 감이 안 오죠, 여러분들이. 그죠? 자, 제가 이걸 몇 가지 정리해놨어요. 마지막으로. 첫째, 친일파 청산을 주장하는 집단은 빨갱이다. 이런 사람들은 친일파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요 논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냐면, 아까 얘기했죠. 해방공간에서부터 1945년 이후부터 시작이 됐어요. 즉 일제강점기의 민족 반역자들이 이제 반공 이런 걸 이들의 주장은 뭐냐면, 내세우면서 자기들이 이제 6.25 때 공산당 빨갱이들을 전부 다 때려 죽였기 때문에 빨갱이들이 자기들을 미워해서 자기들 친일파 행적도 막 들추는 거다. 그러므로 친일파 처벌을 주장하는 사람은 빨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자, 우리가 그 분단국가 상황에서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를 제가 이제 비판을 받은 게 저한테 비판한 게, 왜 친일파들이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종북 내지는, 저 그런 말 쓰기 되게 안 좋아하는데, 친북 내지는 종북은 왜 비판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말로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북한의 어떤 정권을 찬양하면서 북한의 정부 수립을 이렇게 한다면 국가보안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겠죠. 그거는 아직까지 존재하는 법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랑 친일파 청산이랑은 아무 관련도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죠? 전혀 관련이 없어요. 친일파를 처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잘못된 거다. 그들은 빨갱이다. 이런 논리는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지만 어떤 식으로든 그 근거도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두 번째, 친일파도 공로가 많다. 교육, 언론, 학술, 이광수, 최남선, 그다음에 육당 최남선, 또 언론, 학술, 서정주, 아까 얘기했던 문화 다방면에서 선각자로 활동을 했다. 이건 정말 개소리인 게, 그들이 그럼 이렇게 교육, 문화, 사회, 언론 모든 면에서 힘을 갖게 된 거, 결국 자기의 부모 세대나 할아버지 세대에서 친일을 해서 민족 반역 행위를 해서 축적한 재산, 이런 걸 바탕으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들이 아무런 공로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기 때문에 친일을 전부 다 덮어줄 수 있다. 이런 논리는 어떤 식으로든 말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그땐 누구나 친일이었다. 이 얘기 제일 많이 듣죠? 당시에 당신들도 태어났어 봐라. 당신들도 친일했을 거다. 반민특위에서 이광수가 했던 얘기예요. 10년만 더 일제가 지배했다면 당신, 판사도 당신도 친일했을 것이다. 이광수가 했던 얘기. 이 말은 애초부터가 말이 안 됩니다. 그때 누구나 친일이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씨개명을 했으니까 협력했다. 제가 얘기하는 친일은 단지 1940년 조선민사령 이후에 창씨개명을 했던 그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40년 이후에는 창씨개명을 안 하면은 학교를 못 다녔어요.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창씨개명을 했던 분들도 있어요. 반민법에도 마찬가지고 저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제가 지금 비판하는 친일파들은 여러분들 이런 소극적 의미에서 창씨를 한 그런 친일파가 아니라 적극적인 의도를 갖고 민족 반역 행위를 했던 친일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동일시해서 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친일 행각을 물타기 하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자, 힘없는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시기였다. 내가 적극적으로 친일한 게 아니라 법무부가 어떻게 강제로 시키는데 안 하냐라고 하는 건데, 스스로가 서정주는 해를 따라 살아가는 무진행위를 자처했다라고 하는데 스스로 반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개인의 의지가 더 중요했어요.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강압적으로 소극적 친일을 할 수가 있지만 적극적인 친일을 내 의지 없이 전혀 의지가 없이 했다? 여러분 어때요? 이런 논리는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 저 학생들 가르칠 때도 이런 얘기를 해. 여러분들한테 묻겠습니다.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의병활동을 하다가 걸리면 여러분은 참수를 당했어요.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에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겠습니까?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고 못했을 수도. 독립운동을 못하는 게 범죄는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은 누구나 전부 다 자기의 생명이 소중하고 그걸 지키고자 하는 욕망은 누구나 있으니까. 하지만 친일을 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당시에 15만의 밀정이 있었어요. 밀정. 15만 명이었습니다. 밀정이. 어마어마한. 밀정을 하면 공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5배, 6배 월급이 더 많아요. 그리고 민족을 팔아먹었어요. 그 사람들은. 독립운동가들을 밀고 하고 민족을 팔아먹고. 과연 그런 행동을 하는 게 강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거다. 그냥 공장에 가서도 먹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는 적극적인 친일을 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당시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논리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행동이었다. 말이 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친일파 식별법이고, 그 재헌국회 당시에 반민특위 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 친일 재산환수법이 있었는데, 요게 하여튼 특정 정당에서 계속 반대해서 물론 시행은 되긴 했지만 처음에 이제 원안대로 나왔던 것보다 훨씬 더 사실 축소된 채로 시행이 됐죠. 현재까지 국가에 귀속된 친일파 땅 3%에 불과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친일파들 재산환수에 대한 건 다 아마 그 원점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다 실패로 끝났을 겁니다. 거기 밑에 나온 것 중에 94건 중에 91건 여기서 전부 다 되면서 3%밖에 결국에는 수거가 안 됐어요. 회수가 안 됐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에 이걸 넣어놓은 건 뭐냐면, 친일파 이 재산환수법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친일파를 지금 한참 지난 다음에 지금 급격하게 이걸 처단하는 것은 너무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거 아니냐. 가뜩이나 국민들이 대통합을 하고 민족 화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무슨 친일 이런 혐의들을 갖고 나와서 이걸 그냥 부각시키고 하는 거는 너무 급진적이다. 서서히 해도 된다. 이 인간은 악질 친일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친일파들의 전형적인 궤변 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친일파들은요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의 어떤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교묘하게 포장하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예 대놓고 친일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순수한 친일파.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친일파에 우선 드리고 오히려 교묘하게 여러 가지 어떤 이유를 들어서 너무 급진적이다, 점진적으로 가야 된다. 친일파 청산은 이미 많이 늦었어요. 점진적인 친일파 청산은 있을 수가 없고요. 그 친일파 청산이
결국에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지금의 어떤 적폐청산이라도 저는 맞물린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뭐 강연이 하여튼 뭐 굉장히 제가 준비를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사실 몇 가지 주제만 갖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 하여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봤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은 제 좀 성이 안 차요. 더 설명드릴 게 좀 많이 있는데 짧은 시간 짧은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되게 젊으시고 건강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밝고 건강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심이 돼서 힘써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역사라고 하는 건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오늘은 좀 정치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역사 이야기인데 역사의 어떤 룰, 원칙 여기에 맞춰서 앞으로 대한민국 역사가 좀 올바르게 그리고 또 편향되지 않은 역사 안에서 제대로 된 역사가 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질의응답이 좀 남아가지고요. 네, 질의응답. 너무 빨리 이렇게 엔딩을 지시셨는데. 아 그래요? 예, 예. 네네네. 한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3개에서 4개 정도. 네. 네, 저기 어떻게 계신 분? 예, 먼저 강의 잘 들었고요. 네. 그 식민 생각이 듭니다. 식민지 근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조선에 대한 미화 혹은 국뽕에 대한 반작용으로 생겨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짧은 시간에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평가해 달라는 건 무리인 것 같고 조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책 한 2권 정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조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책 2권 갖고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그거는 제가 나중에 뒤에 오시면은 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사실 조선 후기사 전공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그 서울대 이영훈 교수님이 식민지 근대화론자가 되기 전에 1986년에 그 조선 봉건사회 경제사 그걸 쓸 때만 하더라도 사실 당시에 우리 그 역사학계가 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 조선 후기사를 지나치게 이제 그 소위 얘기하는 그 자본주의 맹아론 이 결정론에 입각을 해서 무조건 조선 후기를 일제강점기에 대한 반박으로 해서 조선 후기의 근대 사회가 이루어졌다. 이것만을 막 하기 위해서 사실 얼마 안 되는 근거들을 일반화시켜가면서 조선 후기사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재단을 했어요. 이거를 사실은 건전하게 비판하면서 시작을 한 게 이영훈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의 초창기였던 논문들이었어요. 그런데 국사학계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를 씹었다고 해야 되나요? 밟았다고 해야 되나? 그냥 밟았죠. 이거는 제로날 가치가 없는 거다고 밟다 보니까 근데 지금 사실은 우리 이영훈 교수님이나 또 그 식민지 근대화론 주장하는 분들은 너무 멀리 가버린 거야 이제는. 사실은 국사학계도 책임이 있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선 후기를 아까 우리가 잘 얘기하셨습니다. 그 조선 후기를 지나치게 이제 근대성을 강조하면서 미화한 것에 대한 반독으로부터 나온 게 사실이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건전한 비판을 사실은 건전하게 같이 대응을 역사학계에서 해줬다면 오늘날 그렇게 이제 양극단까지 가는 극단적인 식민지 근대화론은 안 나왔을 텐데라는 아쉬움도 있고요. 그건 뭐 저희 선학들이 하셨던 일들이라 제가 뭐 평가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정확한 지적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사실 식민지 근대화론이 지금 너무 멀리 가서 사실 문제가 있는데 그 중간적인 어떤 입장에서 건전한 비판이 있다면은 역사학계도 당연히 수용을 해야 됩니다. 받아들일 것들은 객관적인 팩트 앞에서는 우리가 또 무릎 팍 꿇는 게 역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렇죠? 질문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또 질문 좀 받겠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무거운 얘기를 했나요? 사실 되게 가벼운 사람인데 무거운 얘기를 해서 네 질문해 주십시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저도 그 강사님 생각하고 대동소이 하고 그 친일 재산 환수를 해가지고 그 일제 피해자분들을 이렇게 돕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사실 그 독립운동가들 후손들 지원 네. 활동에 쓰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현재 저는 굉장히 그게 긍정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 친일파 재산이 그 당시에 국고가 있고 또 개인 재산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없어진 문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찾아서 일일이 재산을 돌려주는 건 불가능한 것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의 후손들 그리고 굉장히 독립운동 때문에 고통을 받고 살아왔던 분들을 위해서 어떤 기금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안 아마 그게 이제 역사학계에서도 또 그다음 정부 차원에서도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질문이신가요? 시간이 한 20분 정도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안 뛰어다니셔도 될 것 하는 같아요. 건데 저 아까 보니까 그 국정교과 문제도 그렇고 역사를 객관적으로 보는 게 되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마이크만 가까이 좀 드시면. 네. 역사를 객관적으로 보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계속 네. 들었거든요. 국정교과서가 나오게 된 좋지 않은 근거지만 그 근거도 그 중에 하나. 그래서 좀 더 객관적으로 역사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역사에는 100% 객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 국사편찬위원장에 처음 취임하실 때 저희 시도 교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더 이상 국사편찬위원회는 국사를 편찬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명언을 남기셨어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문헌 연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맞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국사편찬위원회도 또 어느 누구도 개인도 국가도 정권도 사실 어떤 역사가 이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그거 자체가 왜곡입니다. 역사 왜곡이고 역사에는 많은 어떤 가치들이 있어요. 팩트와 해석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어떤 이런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이것도 이 측면에서 보면 맞을 수 있고 저것도 맞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역사의 정답을 딱 정해놓고 하는 이거는 역사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래서 객관적인 역사는 존재하지 않고요. 다만 내가 여러 가지 어떤 반박불가의 팩트를 바탕으로 이렇게 팩트를 이걸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다. 그런데 이런 반박도 있네. 이런 것들을 열어두고 공부하는 게 역사를 공부하는 1차적인 룰입니다. 룰. 역사에 대한 룰은 그래서 누군가에서 재단되거나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제가 너무 무거운 얘기를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제 얼굴을 못 보실 것 같은데 열심히 적으시던데 질문 없으세요? 열심히 수업 들으시던데. 네. 저 20분 남았으면 좀 더 얘기할 걸 그랬어요. 전 막 서두르라고 그래갖고 지금. 그러니까요. 아니 너무 서두르시더라고요. 아니 아까 10분 누가 들었어요? 저한테 10분. 네. 그러니까 보통 1시간 반인데요. 1시간 강의를 하시고 30분 동안 질의응답을 아 하는데. 그래요? 네. 네네. 들어보니까 그 국정교과서는 마치 그 뭐라고 할까요? 법원의 판결서 같은 역사적 판결서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만약에 그 판결서를 작성할 때 국가가 그것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그래가지고 마치 국민들을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왜곡을 시키는 거죠. 교육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국민들을 세뇌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강사님의 그런 기본적인 생각에는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역사 교과서를 다 없애버리면 그 후손들한테는 또 어떻게 보면은 좋은 가치들 교과서를 없애자는 얘기는 제가 드린 적이 그러면 없는데 이제 교과서를 다양화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당연합니다. 사실은. 당연합니다. 사실은 교과서는 다양화될수록 좋고요. 기존에 아까 제가 국정교과서 앞에 얘기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 국정교과서가 나왔을 때 굉장히 저는 기분이 좋았던 게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현대사 편에 국사 전공자들이 집필자로 아무도 안 들어갔습니다. 한 명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수십 명의 집필자 중에 국사 전공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역사 전공한 사람들이 되게 배고프거든요, 사실은. 교수 자리도 없고 그래서 대부분이 저처럼 이제 그 사교육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일단. 자리도 없고. 근데 이제 많은 그 유혹이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들어가면 그래도 집필료로 또 돈도 많이 주고 하니까. 근데 정말 양심을 걸고 근현대사 전공자 하신 분들이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한 명도. 그거는 그 어떤 교과서 편찬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하나 입증하는 사례가 될 수 있고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일본에는 80여 종의 어떤 교과서가 있는 것처럼 교과서는 굉장히 많을수록 좋습니다. 여러 사관에 입각한 그중에는 우익적인 성향의 교과서도 있고 좌파적 성향의 교과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까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소위 극우 세력들이 극우 성향의 사람들이 주장을 했던 뭐 지정 논리로 얘기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어떤 입장과 다르다고 해서 그리고 또 뭐 이게 독립운동가를 이렇게 띄웠다고 해서 저보다 좌파다
이런 식의 어떤 이 가치 편향적인 오히려 이 평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열어두는 게 오히려 앞으로도 그런 편향적인 어떤 평가가 없어지는 길이 아닐까 싶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진짜로 그 중에는 개 중에는 뭐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종북 성향의 뭐 친북 성향의 만약에 교과서가 나온다 이러면 그거는 다른 법률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그 교과서 발간을 중단한다든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 사회를 지키는 어떤 수단들은 잘 마련이 돼 있으니까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사실 이 견제할 수가 있는데 사실 검인정 제도라고 하는 거는 보다 객관적인 교과서 검정 제도일 수도 있어요. 국정교과서로 해서 정권의 구미에 맞는 것들만이 나오는 게 아니라 검인정을 통해서 그런 절차들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다 해서 더욱더 이제 아까 우리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객관적이면서도 보다 이제 중립적인 교과서를 만드는 거는 끊임없던 어떤 검정 과정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많을수록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실 여러 가지 어떤 사관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도 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 한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필요한 작업이 되겠고요. 답변이 되셨습니까? 저기죠. 잘 못 들었어요. 마이크 가고 있습니다. 잠시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16분 남았거든요. 과거사 청산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 양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일본으로부터 일단 여러분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건 단 한 번도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정식으로 이 전범에 대한 사과를 받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위안부 문제, 군 위안부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위안부에 대한 사과조차도 우리는 받지를 못했어요. 제가 정치적인 이슈는 오늘 언급을 안 하려고 일부러 많이 배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어쩔 수 없이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김종필 오이라회담 1962년에 오이라회담 이후에 청구권 문제가 일단 말소가 되고 또 1945년에 일제가 패망하고 돌아가는 이런 과정에서 얘네 그 미군정에서 사실 당시에 이제 백엔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개인 재산까지도 몰수를 했어요. 원래는 적산만 몰수해야 되는데 개인 재산도 몰수했죠. 이거는 미군정에서 이승만 정부로 들어갔고 정권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게 다른 데로 뭐 사용이 됐겠지만 일본은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사실은 자기들은 배상이 끝났다. 배상이 끝났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배상이 끝난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와 사과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배상이 끝났다고 해서 과거의 어떤 정부들이 배상 끝났으니까 일본은 책임이 없다 식의 이런 식의 어떤 대외 관계를 유지를 했는데 일단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될 거는 일본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우리가 개인 간의 어떤 범죄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거기에 대한 배상은 다른 문제고 일단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거조차를 받지 못했어요. 사실 독일은 좀 다르죠. 1974년에 그 폴란드에서 정말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던 총리도 있고 일본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본과의 관계는 일단 그렇다고 관계를 깨자 이런 논리가 아닙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 국가 대 국가의 어떤 관계로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 이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걸 받기 위해서 뭐 받고 안 받고가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국가의 어떤 기본적인 자존심 문제와 또 하나는 앞으로의 미래 관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차적으로 그 이후에는 위안부 문제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 그 이번에 문제가 되는 군함도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도 그런 어떤 차원에서 일단 인정하는 가운데 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네. 네. 저기 네, 오른쪽 끝에 저 친구는 이제 중학생인데요. 시험 기간인데 불구하고 아 오늘 그래요? 네. 참석해 주신 훌륭한 잘생기셨네요. 감사합니다. 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요. 시간에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다들 시험 중심적으로 그냥 주입식으로만 계속 듣다 보니까 다들 자고 재미없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창의적이고 재밌게 수업을 할 수 있을지 혹시 알려주시면 제가 역사 선생님한테 좀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주제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 역사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들 파트도 많은데요. 사실 오늘 같은 이런 주제 아니면 굉장히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파트가 많은데 재미가 없어요? 재미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기 우리 학교 역사 선생님이 원래 말씀을 재미없게 하세요. 제가 참 이 수업 방식 뭐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실 테니까 제가 말씀드리긴 곤란한데요. 그 좀 더 사실 학생들과 좀 호흡하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한국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사관들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얘기에 대한 이렇게 답변을 하고 사실 이런 질의응답이 훨씬 더 소중한 시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한테 한번
우리 질문도 하고 그 답변도 듣고 공개적으로 이런 수업 방식으로 그렇게 한번 리드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손 드신 분 또 계셨는데 저기 저 여기도 계시는데요. 안 뛰어다니셔도 괜찮. 아직 2분 남. 저는 뭐 이게 질의응답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허심탄회하게 질문하셔도 돼요. 저 두 가지 질문인데요. 네. 하나는 역사 교육에 있어서 네. 그 팩트와 해석의 관계가 항상 명확. 그게 거기서도 이제 교육에서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져야지 그 팩트와 해석의 관계가 그 좀 효과적으로 나뉠 수 있는지 이런 질문. 첫 번째 답변을 먼저 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두 개 여쭤볼게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이제 근현대사에서 무식한 질문일 수 있는데 그 사료가 어떤 형태로 남아 있나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료를 남기려고 한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친일 반민족 청산할 때 있어서 뭐 노무현 정부 때 여러 가지 과거사 청산 이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사료를 근거한 거잖아요. 근데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사료가 쓰여지고 보관됐길래 그런 연구를 아직까지 할 수 있는지. 첫 번째 질문 답변을 먼저 드리면 팩트와 해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좀 이렇게 질문이 좀 모호하긴 한데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데 당연히 다르죠. 근데 팩트와 해석이 다 있어야만 역사가 됩니다. 팩트만 갖고는 뭐 신문 기사만 갖고는 그건 역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뭐가 됐다가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역사가 어떤 해석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그리고 의미가 없다면 그건 묻혀져 버리겠죠. 그냥 단지 어떤 일어난 그냥 사실 사건에 불과한 거지 그것만으로는 역사가 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뭔가 이제 의미가 있다고 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그건 역사가의 몫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굉장히 많아요. 근현대사는. 사실은 고대사가 기록이 없다 보니까 어떤 목간이나 이런 게 발견이 되면은 막 논란이 되고 사방에서 이게 이거다 저거다 하는데 근현대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 총독부 기록이 많아요. 조선 총독부 기록이. 근데 일본 애들이 총독부 이게 굉장히 기록을 꼼꼼하게 해놨어요. 하나하나를.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거에서 우리 가려서 봐야 되는 건 있죠. 아무래도 총독부 측의 기록이니까 거기에도 해석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쳐내면서 다른 기록과 이제 비교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고요. 비교사학적으로. 근데 그거 외에도 굉장히 기록이 많습니다. 개인 기록도 많고요. 물론 이제 그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그 무장투쟁사, 독립운동사예요. 왜냐하면 독립군들은 만주를 뛰어다니면서 기록을 남기지 않았죠. 그리고 우리 학생이 독립운동 하시는 뭐 우리 독립투사라면 기록을 남기고 다니겠어요? 오늘 몇 월 며칠 어디에 있었다, 몇 시에 어디로 갔다, 뭐 일본에 추적당할 일 있어요, 그죠? 기록을 하나도 남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독립운동사 관련해서는 사람 이름이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이나 또는 행적이나 이런 것들이 모호한 것들이 있는데 심지어는 단체명도 모호한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뭐 열심히 찾아 나가서 이게 같은 단체인지 아닌지 이런 걸 연구하는 몫이 또 근현대사 연구자들이 하는 몫입니다. 근데 기록은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요. 독립운동사 몇 가지를 빼고는 이건 뭐 일본 기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일본이 기록을 잘해요, 얘네들이.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래서 근현대사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면 일본어 잘하시면 일본 가서 이제 그 여기로 국회나 이런 데 뒤지면은 굉장히 많은 기록이 나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네. 답변이 되셨으면 활짝 딱 없는 걸로. 질문 제가 네. 제가 한국 근현대사를 마이크를 잡고 좀. 제가 한국 근현대사를 잘 알려면 일본 현대사랑 엮여서 일본 현대사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친일과 청산이 되지 않았을 때 일본 기시노부스케 같은 전범들 기시노부스케 같은 전범들이 정계 복귀하고 일본을 재개 복귀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게 미국의 의중이 반영된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웬만하면 정치 얘기 좀 안 하려고 하는데 잠깐만 유도하는 것 같아요. 지금 끌어내려고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아까 얘기했 그런 사례는 많죠. 뭐 미쓰비시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 이후에 그러니까 전범 기업들이 또 다시 일본에서는 대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또 전범들이 다시 복귀하거나 현상이 나타나는데 글쎄 그거를 이건 역사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의중이 있다 없다. 사실 이거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주관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이야기는
혹시 나중에 개인적인 자리가 되면 거기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그 우리 한미일 간의 현대사 그 이후에 사실 미국의 어떤 동아시아의 어떤 영향력이나 이런 거와 관련된 있는 내용인데 하여튼 접근 방식은 좋긴 합니다. 우리 그 저기 학생이 말씀하신 그 근현대사를 볼 때 다국사 쪽으로 봐야 되고요. 절대 자국사로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원래 분단이 되면 안 되고 일본이 분단이 돼야 했죠. 이런 거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독일이 분단이 됐는데 왜 우린 전범국도 아닌데 우리가 분단이 됐냐.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의식조차도 안 하고 삽니다. 결국에는 저희 북해도 쪽에 사할리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한반도 분단에 소련과 미국이 합의를 한 거거든요. 우리는 사실 되게 억울해야 되거든요. 우리 분단될 나라가 아닌데 전범국도 아닌데 이런 기초적인 인식이 필요하고요. 그렇다면 왜 이게 다국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또 이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충분히 인지가 될 거고 접근 방식은 좋습니다. 근데 미국의 영향력 이런 건 제가 지금 답변 드릴 계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예. 나중에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개인적인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예. 저 뒤에 학생이. 네. 궁금한 것이 역사는 권력자의 이야기다라는 네, 승자의 것이 역사다. 있습니다. 네. 누가 권력을 잡았는지 역사가 달라지는 것을 저희는 많이 목격했는데요. 지금 민주시민학교의 뒤에 있는 것처럼 앞으로의 20년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들과 또 새로운 대안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민초의 역사 혹은 시민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한 시점이라고 보는데요. 현재 각 마을에서 마을 단위의 시민들의 기록들을 남기기도 하고 또 각 지역의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들을 새롭게 발굴해서 그런 것들을 문화 콘텐츠화 시키기도 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작업들에도 사실은 권력자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일을 하는 자의 시선이나 혹은 다큐멘터리를 사용하는 그 작가의 시선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역사 연구를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으로 앞으로의 20년 역사를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예. 그 질문은 제가 정확히 이해를 했고요. 그 역사를 기록하는 거는 지금의 어떤 역할이고 그거를 평가하는 거는 앞으로 일반적인 사건은 보통 그 몇백 년 후를 몇백 년 전의 이야기를 평가하게 되죠. 근데 현대가 너무 급하게 돌아가서 지금은 몇십 년 전의 역사 이걸 평가하기 때문에 그거를 경험했던 사람 또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나 이게 충돌을 하면서 이게 이제 정치적인 어떤 갈등 이것까지 증폭이 되는 건데요. 사실 현대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겠죠. 지금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어떤 지역에서 역사를 연구하고 뭐 컨텐츠 형태로 개발하고 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그거는 사실은 어떤 그 다큐멘터리 작가나 또는 다큐멘터리로 할 때 아니면 역사를 그거를 편찬하는 그 지역의 사람들의 이 주관이나 이런 게 반영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현실적인 어떤 팩트 자체를 벗어나는 어떤 주관에 의해서 왜곡된 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뭐 타임캡슐 이런 것도 있잖아요. 후대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워낙에 어떤 과학이 발달하고 이러니까 이제는 사실 뭐 미디어나 이런 데서 많이 공개가 되고 그래서 정치하시는 분들도 되게 힘드시잖아요. 아까도 보셨지만 과거에 했던 얘기가 막 그냥 떠 있고 이러니까요. 자기가 했던 얘기가. 그래서 그런 어떤 기록이나 이런 걸 많이 남길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처음 얘기랑은 조금 다른 얘기 같아요. 우리 학생이 질문하신 처음 얘기는 승자의 역사라고 했는데 그건 조금 사실은 지금 얘기와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모든 걸 다 남기게 되면 승자나 패자나 이런 어떤 역사의 어떤 주관이 개입할 여지는 없고요. 나중에 혹시라도 여기 그 역사들이 좀 시간이 지나갔을 때 누군가에 의해서 불편한 역사가 있을 때 그게 없어지거나 또는 왜곡되거나 하는 게 아까 처음 얘기하신 승자의 역사, 권력자의 역사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말씀하신 내용과 그다음 나중에 뒤에 답변할 때는 좀 다른 것 같아서 따로따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 재하사학을 하시는 분들 이것도 되게 민감한 얘기예요. 사실 사학계에서는 저는 그 재하사학을 하시는 분들을 전혀 비판하거나 뭐 그냥 비난하거나 할 그런 생각이 아닌데 가끔 이제 지역에서 지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의 좀 약간의 문제점들은 뭐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 앞으로 연구를 하려면 내가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팩트를 받아요. 팩트를 가져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어떤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그거와 다른 반대가 되는 여러 근거들도 또 사료들도 팩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인정을 안 하고 하나의 어떤 팩트를 갖고 이거기 때문에 이거다라고 하는 주장
이런 거는 또 역사학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룰에 좀 어긋납니다. 그래서 굳이 한 가지 제가 덧붙여 첨언을 한다면 앞으로 그런 역사들을 기록하더라도 한 가지 팩트에 입각해서 나머지를 다 지워버리는 이런 기록이 아니라 나머지 어떤 반대 것들도 같이 전체가 아우러지는, 전체를 전부 다 기록하는 그런 의미에서 좀 더 객관적인 기록이 된다면 훨씬 더 후대들에게 앞으로 20년, 30년, 100년 후의 후대들에게 더욱더 건강한 기록들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좀 되셨나요? 자, 이제 시간이 돼서요. 마무리 발언 해주시고. 네, 제가 아까 마무리 발언을 미리 해버렸는데 또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강연 주제가 사실 이게 뭐 편안한 주제가 아니었어요. 사실 저는 우리 그 저한테 이제 섭외 제의를 하신 분이 얘기하시는 게 일반 대중 시민들이기 때문에 좀 더 가벼우면서도 좀 이렇게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처음에 주제로 잡은 거는 사실 대한민국 그 건국,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이거의 시작으로 해서 내년 100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근데 이거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야 이건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 지금 뭐 또 국정교과서, 건국절, 왜 정통성 문제니까요. 또 친일파들 이걸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공과 과를 전부 다 평가해야 되는데 공은 뭐고 과는 뭐고 이걸 어떻게 하면 분리해서 볼 수 있는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볼지에 대한 그러니까 시각은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이러다 보니까 얘기가 너무 진지한 얘기가 돼서 이걸 좀 더 가볍게 하여튼 가져가기 위해서 참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나요? 자, 하여튼 오늘 제가 많은 이야기를 뭐 드리고 싶었지만 마음만큼 못 드렸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하여튼 이 건국절 논란의 핵심 친일파가 건국 유공자가 되고 또 그다음에 건국 진짜로 독립운동가들이 건국에 방해가 되는 민족 반역자가 되지는 말아야 된다. 이런 어떤 인식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독립운동가들 나름 소중한 어떤 목숨을 초기와 같이 던지고 평생을 독립운동에 투신하면서 그 후손들까지 굉장히 어떤 힘든 삶을 사는 걸 감수하면서도 그렇게 사셨던 분들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오늘날까지 유지하게끔 만든 분들입니다. 자, 민족 반역자들이 거꾸로 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앞으로 하여튼 20년 동안 여러분들 좀 더 건강한 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건강한 역사의식, 건강한 민주의식을 갖고 열심히 나아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